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민우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신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 보육시설에 4년 동안 내버려둔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녀는 또 버림받을 것이라며 가정에 돌아가길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기 그룹이죠.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일인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있는 한 지구대에 여성이 와가지고는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민우 씨가 지인들과 어울려서 한 주점에서 이렇게 술자리를 갔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본인과 다른 여성의 양볼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러면 강제추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은 뭐 이것과 상관없이 이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행죄는. 이민우 씨는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민우 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장난이 지나쳤다,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소속사에서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양볼을 잡고 입맞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의도에 있어서 장난이었다,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견을 밝힌 것과는 별개로 기소가 가능하다. 강제추행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옛날에는 친고죄라 그래가지고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친고죄로 된 지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고소와 상관없이 혐의가 명백하다면은 경찰에서는 이걸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점 내에 있었던 CCTV 영상에서 혐의점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볼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것 자체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민우 씨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도라는 거는 마음속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의도라는 거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 피해 여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가가지고는 양볼을 잡고 어떤 스킨십을 시도를 했다면은 이거는 장난의 의도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로서도 송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반의사 불벌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혹시나 이제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보죠. 친고죄라는 게 있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는데 친고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성범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고요. 그다음에 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그러는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건 또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같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친고죄건 반의사 불벌죄건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니까 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혐의가 명백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검찰도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강제추행건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경찰에서는 CCTV 영상에서 혐의점을 발견했다고는 하는데 영상 자체에서 추행 방법이 명확한지 아니면 뭐 동석자라든지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 더 필요한지를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살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민우 씨와 피해 여성들 간의 평소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하 관계에 있었는지 그렇다면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뭐 이런 정도의 농담까지도 장난까지도 허용되는 그런 관계였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민우 씨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이렇게 지인들과 동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석자들이 이민우 씨를 부추겼다면 이건 또 공범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왜 곰탕집 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에서 실형 6개월이 나왔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죄질이 안 좋고 끝까지 이렇게 범행을 부인을 하면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을 하면은 실형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일단 취소를 했고 네.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한다면은 그 형량 자체는 낮아질 것 같아요. 뭐 벌금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신화의 이민우 씨 얘기 잠깐 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장애가 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필리핀 여성 사이에 있는 이제 일종의 코피노라고 우리 부르는 그런 아이다라고 필리핀에 맡기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방치를 하고 부모들은 그냥 떠나온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2014년 11월에 어떤 남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필리핀에 한인 선교사가 있는 양육시설에 맡겼어요. 네. 그때 양육비로 3,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코피노다.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 떠나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은 다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코피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후임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는 이 아이의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도 코피노가 아니어서 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제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거기다 놓고 오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아이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수색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다못해 생각하다가 끝에 이제 이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을 알렸고 주 필리핀에 이제 있는 한국 대사관이 나서서 경찰과 공조를 해서 수색을 한 끝에 이 아버지의 소재지를 확인을 한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돌리고 이런 상황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들어보니까 이제 필리핀에 보내기 전에도 어떤 보육원이라든지 시설에 아이를 여러 번 맡기고 사찰에도 맡기고 방치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면서요?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필리핀까지 가서 아이를 유기한 거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2011년에 경남 어린이집에도 몇백만 원 주면서 아이를 방치를 했고 2012년에 그 다음에죠. 충북에 있는 어느 사찰에도 양육비라 그러면서 몇백만 원 주면서 아이를 놔두고 왔었는데 어린이집이랑 사찰에서 이제 데려가라고 요구를 했겠죠.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버리는데 유기를 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다 갖다 놓으면은 다시는 못 찾아오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2014년에는 필리핀까지 가서 이렇게 아이를 방치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아이 지금 상태가 더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2014년에 필리핀에 갈 때만 해도 약간 경증 질환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경증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때 치료를 하면은 아이가 치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어린 애들 엄마들이 영어 교육 시킨다고 뭐 캐나다 같은 데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고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아파도 말할 상대가 없고 주위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는 또 불안감이 있고 부모가 나를 떠나버렸으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이 친구는 증세가 더 심각해지고 신체적인 장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눈을 실명까지 한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좀 더 여건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정작 이 친구는 지금 집에 가기가 싫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필리핀에 맡겨질 때 10살이었다고 하거든요. 10살이면은 부모가 나를 떠난다. 이런 거에 대한 사리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내가 집에 돌아가면은 또 예전같이 버려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는 거는 오히려 아이를 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뭐 보호시설에서 일단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는 그런
보호가 필요할 것 같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일단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됐고 어머니는 불구속 기소가 됐죠. 예. 이렇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뭐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기하고 방치하고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형도 상당히 높아요.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이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3번에 걸쳐서 아이를 이렇게 유기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외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아이를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일말의 이해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아버지 직업이 한의사란 말이에요. 아이 그렇게 필리핀에다 맡기고 본인들은 해외여행 다녔다고 하거든요. 정말 죄질이 안 좋고 부모라고 하면은 적어도 책임감과 일말의 윤리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참 나이만 먹어도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정할 수 있을까. 죄질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실형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구속을 하고 실형까지 내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친권 박탈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친권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양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이를 방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모에게는 도저히 아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검사가 이렇게 친권 상실 청구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나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이한테 후견인을 선임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이 후견인이 아이에게 다행히 가까운 친족이 있어가지고는 뭐 같이 이렇게 집안에서 살면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제3자는 아이랑 24시간 같이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고 아이를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후견인 선임 절차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이를 어떤 보호 시설이나 뭐 병원에 있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후견인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여기 후견인은 아이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가 지금 최대한 하루빨리 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한 원룸 임대업자가 파산을 하면서 수백 명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뭐냐면은 왜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인근에.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뭐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초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많이 이렇게 구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원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원룸 사업을 하는 게 26채를 총 사가지고는 800가구한테 이거를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이 사람이 자력이 충분했던 게 아니라 하나를 사가지고는 뭐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걸로 또 다른 건물을 사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뭐 경기가 안 좋고 세입자들이 줄어들고 하니까는 은행으로 받은 그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를 못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지금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여기다 뭐 수천만 원에서 1억 얼마까지 줬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사업주가 문제가 뭐냐면은 원룸으로 임대를 하기는 했는데 이 건물 자체는 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는 고시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원룸으로 내가 쓰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가구 수에 맞는 주차장을 갖추고 또 이렇게 소방법상으로는 방화벽도 갖춰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룸 사업을 위한 그 허가는 받지 못하니까는 실제로는 그냥 고시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고시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원룸 임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거의 수백 명이 묶여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의 보증금이 다 묶여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걸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잔금을 치르는 날 왜 보통 주민센터 가가지고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겨가지고는 후순위 담보권자라든지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내가 이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형식상
막상 고시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단기간 임차를 한 게 아니라 실제 주거에 사용이 됐다면은 예. 실제로 주거에 사용이 됐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1억 1천만 원 중 최대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선순위 담보권자가 많거나 예. 아니면 전체 보증금액이 이 건물 낙찰가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네. 내가 보증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에 엮이게 되셨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법률적으로 좀 잘 해결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가지 주제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